박원순 시장의 그 갑작스러운 선택은 정말 국민들한테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모로. 그분의 치유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 단계는 진실을 마주하는 거다. 여성가족부가 적어도 이 위력에 의한 이런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가지고 좀 들여다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분들 왜 가만히 있느냐. 반대당에 선거 관련 스캔들이 생겼을 때 집단행동도 이분들이 여러 차례 하셨거든요. 자기 내부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나서지 않는 모습은 일종의 이중잣대 때 아니냐. 그래서 이거 밝혀야 돼요. 사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저널 TV 시사 끝장입니다. 가장 큰 이슈, 박원순 서울시장의 급작스러운 극단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슈 관련해서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박 의원님. 네. 박원순 시장의 그 갑작스러운 선택은 정말 국민들한테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모로. 그 급작스러운 선택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제기된 성추행 의혹도 그렇고. 그렇죠. 지금 뭐 지난 며칠간 전부들 경황이 없이 이 충격 속에 또 슬픔 속에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한 9년 했죠? 네, 9년 했고 최장수 그렇죠. 서울시장인데 실제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정으로 말미암아 서울시 행정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민선자치단체장 시대의 의미를 실감케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시민행정을 기존의 이제 뭐 개발행정이나 권위주의적인 행정이나 이 종래의 틀을 다 걷어내고 그만큼 이제 시민들이 굉장히 친숙하게 느꼈고 또 개인적으로 이분은 한마디로 이분을 정의하라고 하면 혁신가라고 생각을 해요. 한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고 끊임없이 새로운 어떤 미래를 시도해온 삶의 계적 자체가 그런 측면이 있죠. 그분이 이제 네. 80년대 인권 변호사로 시작해서 90년대 시민운동의 시대를 열었고 또 아름다운 재단이나 이런 기부문화 그리고 이제 희망제 숙소 같은 그런 이 풀뿌리 정치 싱크탱크를 열면서 이제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어떤 새로운 가치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좌표 같은 걸 만들었던 분이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93년도에 처음 만나서 94년도에 참여연대를 같이 시작을 했고 인연이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한 충격과 이 비통함 속에 주말을 보냈고 그 뭐 조문도 조문이지만 이제 연결식장에 제가 그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제한된 인원만 참석한 연결시장이었는데 고인의 저런 비극적인 선택을 안타까워하고 또 유가족들 위로하고 뭐 그런 시간을 보냈고요. 어제 이제 피해 당사자 쪽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저는 지금 이제 가장 괴로운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런 이 피해 당사자의 입장이나 또 피해 당사자가 원하는 문제 해결 방식 그거에 귀 기울여야 되고 또 이 어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평가할 일들이 많죠. 왜냐하면 지역구가 서울이고 실제로 박원순 시장의 시정을 아까 박원석 의원님이 평가해 주셨지만은 반대로 제가 봤을 땐 탐탁지 못한 면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13년째 지금 공사 중인 동부간선도로 그리고 뭐 올림픽 대로 지나다 보면은 월드컵 대교 있는 거 계속 공사 완료 안 되는 것. 뭐 그거 외에도 서울의 개발 정책에 관련해서 굉장히 등한시한 것들이 많고 그 안에서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한 시장으로 기억되겠다라는 멘트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다지는 일에 주목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성과가 났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오히려 최근에는 다소 대권 행보에 다급해가지고 급하게 여러 일을 추진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제가 이렇게 열거하는 이유는요. 제가 이게 박원순 시장이랑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였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제가 그런 얘기가 그때 같이 이제 출연해서 토크를 하셨군요. 그래서 이제 박 시장님이랑 치열하게 토론했던 기억이 저는 일주일 전의 기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녹화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저희가 방송 나가는 날이었거든요. 갑자기 뭐 그 실종되셨다는 그게 와가지고 손도 떨리고 뭐 아무것도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럴 정도로 저는 충격이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의아했죠. 그러니까 제가 시장님이랑 그런 대화를 나누고 그런 방송을 했다는 거는 시장님도 앞으로 향후에 본인의 정치 행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한 의지가 있었던 것이고 뭐 농담 삼아 저희가
대선 나가실 거죠 이렇게 얘기해도 웃으면서 대답 안 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게 저는 선하거든요 그냥.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믿기지가 않고 어쨌든 저는 지금 이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 특히 부동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행정 공백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인들도 사실 망자와 또 그리고 아까 피해자라는 양측 주체들에 대해 가지고 언급하는 것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걸 초월해 가지고 이 대한민국 소통령이라 부르는 서울시장의 부재 그래서 서울 행정 공백 이거 자체가 오히려 정치권이 열과 성을 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걸 메우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반대로 예를 들어 뭐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리고 또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뭐 행적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런 것들은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들이 하는 것으로 놔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도하게 정쟁화돼 가지고는 정말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일단 이제 고소인이라는 표현을 좀 중립적으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이 확인 안 된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일단 고소된 사실 자체는 확인됐지만 여러 가지 이제 성추행 관련해서는 의혹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박 의원님 어쨌든 이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됐다는 그 사실 자체 그리고 이제 뭐 여성단체에서 또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 자체가 또 국민들한테 상당히 좀 충격을 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여성단체 등에서는 일단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는 종결됐지만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뭐 사실관계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흐름이 조금 앞으로도 좀 거세게 일지 않을까 예, 그 예상도 들어요. 목소리가 뭐 당연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고 또 저는 그 주장에 타당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고위공직자의 이 업무상 위계에 의한 이런 성폭력 혹은 성추행이라는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잇따라 일어나면서 그게 이제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네. 또 이른바 이제 미투 운동이 이제 이게 널리 확산되는 이제 그런 결과로까지 나타났는데 공교롭게 다 또 여권 인사들이었어요. 뭐 그렇죠. 뭐 그런 점도 있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박원순 시장은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또 이런 성희롱이나 이런 네. 것에 사회적 기준을 세우는데 앞장섰던 분이고 네.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의 네. 변호인으로서 젠더 특보도 뒀잖아요. 네, 젠더 특보도 뒀고 그리고 늘 어쨌든 이 젠더 친화적이고 또 여성 존중의 그런 시정을 펼친다는 네. 본인의 지향도 있었고 그런 평가도 받았던 시장님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충격이 큰 거고 뭐 많은 분들이 사실은 믿기지 않거나 믿고 싶지 않은 게 사실이고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피해를 호소하는 그런 당사자가 분명히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일회성이었다기보다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이었다기보다도 장기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면에서 또 증거도 있다 이렇게 더 주장을 하니까요.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치유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치유나 회복의 첫 단계는 저는 이제 진실을 마주하는 거다. 아, 예. 그리고 이제 뭐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이는 거다 이렇게 두 가지로 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공소권 없으면 그 당사자에 대해서 기소할 수 없다는 거지 네. 이 사건 전체를 조사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법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서울시 자체 조사일 수도 있고 네. 또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그 조사 기능을 갖고 있는 조사 기구에서 할 수도 있고 네. 또 경찰도 그 고소인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참고인 조사도 했대요. 네. 참고인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하, 예. 그래서 경찰도 형사상 소추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그 이 경찰 단계에서 조사의 결론 같은 네. 내릴 수 있다고 봐요. 게다가 여기 좀 복잡한 문제가 개입돼 있는 게 고소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당연히 이거는 기밀이 유지돼야 되는 사안인데 아, 그렇죠. 청와대 전 보고는 이제 할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 성추행 이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사실 가장 놀랐던 게 오거돈 시장건이 발생한 이후에 저는 뭐 수사기관도 당연히 오거돈 시장건을 들여다보고 있었겠지만은 이런 일의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적어도 이 위력에 의한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성추행이나 이런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가지고 뭐 좀 더 들여다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저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많은 스피커들이 또다시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국 사태 때 보면은 조국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점을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사실 지금 여론 형성층이나 스피커로서의 위치를 상실했거든요. 저는 이번에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싶은 분 하나가 뭐냐면은 서지현 검사예요. 예. 이분이 무슨 대한민국의 무슨 이런 미투 쪽으로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 계신데 이번에 이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입장 표명이나 이런 것들을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으로 요구받다 보니까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무슨 글을 올리셨냐면요, 본인은 페이스북을 끊겠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그런 미투 사건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중차대한 시점이고 많은 언론이나 아니면 많은 시민들이 서지현 검사의 반응을 기대하고 있는 시점에 이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뭐 곤란하다, 페이스북을 끊겠다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이번에 더 큰 충격을 이제 받는 분들, 2차 충격 받는 분들이 많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좀 달리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서지현 검사도 어쨌든 미투의 피해자예요. 그리고 가치의 측면에서 박원순 시장과 공감을 하거나 뭐 개인적인 인연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많이 괴롭겠죠. 그 괴로운 심경을 저는 그 페이스북에 썼다고 보고, 그러나 과도하게 이 미투 사건의 피해자한테 또 다른 미투 사건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하냐를 얘기해라 라고 그 종용하는 거는 합당하지 않고, 이분이 그냥 검사일 뿐입니다. 법무부에 파견된 권력자가 아니에요. 이분한테 그런 어떤 그 입장을 강요하는 건 타당하지 않아요. 그에 반해서 여성가족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건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여성가족부의 존재 이유를 좀 의심케 하는 그런, 비판이 많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여가부 장관 출신 정치인들, 특히 민주당에 또 여성운동 출신 정치인들, 이분들 왜 가만히 있느냐. 반대당에 이런 선거와 관련된 스캔들이 생겼을 때 집단행동도 이분들이 여러 차례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 내부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나서지 않는 모습은 일종의 이제 이중잣대 아니냐. 이제 물론 이제 심리적 충격을 입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아무 말도 안 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어쨌든 고소가 경찰에 접수되고 나서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경찰에서는 일단 청와대는 관련 사실을 보고를 했다. 뭐 이건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유력 인사에 대한 고소가 접수가 된 거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박원순 시장에게는 경찰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누구도 연락했다는 그런 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는 뭔가 어쨌든 관련한 그 부분을 연락을 받았을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조사 정도가 아니고 수사의 대상도 될 수 있는 사건이죠. 상황이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 고소인, 피해자 보호의 원칙이 있는 거여서 특히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 피의자 내지는 피고발인을 소환하기 전까지 그 보안을 유지하는 게 필연적이고 아주 핵심적인 사안인데, 경찰 내부 어디선가 이게 누수가 됐건 청와대에서 누수가 됐건 서울시장 혹은 서울시에 전달됐을 개연성이 있잖아요. 지금 정황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의 전화기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포렌식을 하면 누구와 통화했는지 이가 이제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밝히기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이게 아마 뭐 어느 단체에서가 고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상 기밀누설로 적용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2차 가해의 발단 같은 역할을 그런 어떤 그 수사 보완 사항을 흘림으로써 저는 발생시켰다고도 보는데, 그 점은 뭐 이후에 밝혀야 될 사안이죠. 그러니까 저는 뭐 아무리 서울특별시장이라 하더라도 본인에 관련된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사인이죠. 사인이 그걸 접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국정농단이라는 표현보다 하여튼 국가기관 회의까지는 이제 간 것이 아닌가. 최소한 전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이제 국가기관이나 거대 권력을 상대로 어떤 고발행위나 고소행위를 해야 되는 사람들, 아니면 진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도 고위 권력자를 상대로 뭔가를 제보하고 뭔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 신분이 노출되고 내가 하는 내용이 바로 즉각 그 대상자한테 보고되겠네. 나는 인식을 갖게 되면은
그런 고발이나 고소도 하기 어려워지고 진정도 하기 어려워지고 신고도 하기 어려워지고 그런 부정부패가 싹 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정권이 조직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저는 일벌백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시를 내려야 저는 된다고 이게 보나요? 시스템적인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건 개인의 일탈일 거라 봅니다. 어딘가 뭐 이 박원순 시장이나 아니면 박원순 시장 측근과 친소관계가 있는 분이 뭐 귀띔을 했거나 이랬을 거라 보는데 그게 오히려 아닌 것으로 드러났을 때는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탈행위란 개인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스템이 의심받습니다. 네. 이게 뭐 시스템적으로 했을 가능성은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일탈을 찾아야 된다. 어디선가 그 구멍이 뚫린 거죠. 네. 개인이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이거 밝혀야 돼요. 네. 이거 안 밝히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사안이고, 이거는 이제 사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런 식으로 성추행이나 성폭력의 그 고발 사실, 고소 사실이 당사자한테 이 전달이 되게 되면 또 다른 위력을 행사해서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압박할 수도 있고.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네. 박원순 시장의 충격적인 죽음 여지는 당분간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고소인 측에서도 기자회견을 한번 했지만 아마 앞으로도 좀 추가 기자회견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관련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여성단체들도 더욱 거세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가부라든지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이런 부분을 좀 촉구하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